예, 반갑습니다. 인왕산TV 이홍종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금요일 날 부산에 가서 제가 정책연구원 푸를림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현장에서 제가 촬영하지 않고, 오늘, 월요일인데요. 집에 와서, 컴퓨터로서, 녹화를 합니다. 제목은 미국이 한나라로 발전한 이유입니다. 미국 정치를 공부하신 분, 정치학 공부하신 분들도 많이 봤을 텐데요. 연세대 명예교수이신 서정각 교수님의 부조화의 정치란 책을 보신 분이 많을 겁니다. 이게 1989년에 초판이 나와갖고 여러 판이 나왔는데, 미국 정치에 대해서 혼자서 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이 제목을 부조화의 정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책을 공부하면서 부조화의 정치가 뭔가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에서 10년 이상 공부하고 계속 미국을 연구하고, 미국이야말로 부조화한 것을 잘 조화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영미법, 간섭법은 되게 간단하죠. 간단하다는 것은 혼란이 빚을 수 있는데 꼭 혼란을 빚을 수 있다는 게 단점이고, 장점은 유연성이 있다는 거죠. 탄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후자로서 미국이 잘 조화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과 의회의 관계라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부조화되는 것 같지만 잘 조화된다는 것이 미국 정치의 그 장점이라고 생각해갖고, 그러한 점이 미국을 한 나라로 유지하고 발전시킨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한 나라 발전한 이유: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연방주의와 반연방주의, 상원과 하원, 남북전쟁, 산업혁명, 자본주의와 수종자본주의, 6가지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미국은 자본주의의 바탕이 된 자유주의, 개인주의가 기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미국 전 시대를 통해서 자유주의가 기본적인 철학이다. 특히 존 로크의 그 자유주의가 미국의 그 자유의 바탕이다. 그렇게 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생명, 자유, 재산의 기본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자연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미국의 어떻게 보면 자유지상주의적인 그런 것은 나중에 수정헌법 제1조에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존 노크의 사진과 연대기가 나와 있습니다. 루이스 하츠라는 미국의 정치학자는 미국 자유주의 전통이라는 것이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정치 철학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약간 비판적인 면에서 존 로크의 자유지상주의를 얘기를 합니다. 설명합니다. 루이스 하츠가 분석한 핵심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미국과 연관하여 떠올리는 자유와 자유주의 합의가 미국 사회의 심연에 놓여있는 이념적 합의이다. 미국인들은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간에 미국의 자유주의 이념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적 일체성이다. 미국에서 이데올로기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데올로기라 그러면 정치적 의도를 가진 이념, 그걸 이데올로기라고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리버럴 컨서버티브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대개 정당에 가입은 안 하는데 정당 일체감은 많이 갖습니다. 정당 일체감. 나는 리버럴한 사람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한다. 나는
컨서버티브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수당을 지지한다. 또는 나는 리버럴이지만 요번에는 하원 의원은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대통령은 공화당 레이건을 찍는다. 그런 걸 제가 미국 1980년대 공부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리버럴 컨서버티브는 이것이 진보라고 해서 사회주의라고 볼 수는 없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수종자본주의적인 것인데, 리버럴 컨서버티브 모두 다 자유민주주의 바탕 하에 있는 것이다 라고 정책적인 차이다. 정책적인 차이다. 그래서 리버럴 컨서버티브라는 것이 미국식 이데올로기라고 볼 수 있고요. 정책적 차이라는 게 뭐냐? 시장에 적극적으로 국가나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리버럴이고, 시장 경제를 할까? 시장 경제에 될 수 있으면 정부나 국가가 개입하지 말아라라는 것이 컨서버티브입니다. 그것이 1930년대 세계 대공황 이후에 양대 이데올로기라고 할까요? 그런 것으로 바탕이 되고 민주당, 공화당 양대 정당이 들었었다고 볼 수 있죠. 그전에도 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요. 그런데 지금 자유주의가 기본적인 바탕인데, 미국이 그런 자유주의 물론 대표적인 미국을 지배하는 철학이지만, 그런 자유주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주의도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정치 심리학인가 사회 심리학 과목을 듣는데, 미국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것이 개인적인 출세, 돈을 벌고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한 커뮤니티의 컨트리뷰션 하는 것으로 행복을 느낀다라는 거고, 미국이 공동체주의적인 그런 것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만약 교회에 속하면 교회를 통해서 헌금을 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공동체 자기가 속한 커뮤니티에 시간이나 돈을 컨트리뷰션하는 것으로 갖고 행복을 느낀다. 그것이 미국이 자유주의가 바탕이 되고 있지만, 그런 공동체주의가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자유주의는 미국 전 시대를 거쳐서 이것이 미국을 대표하는 정치적인 그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동체주의는 미국이 건국할 당시, 그 다음에 남북전쟁 또는 세계 대공황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공동체주의가 발달해갖고 어떤 마찰될 것, 부조화될 것이 조화 이루면서 미국이 발달했다는 것이 이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첫 번째 미국을 한 나라로 이끈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자유주의와 공동체는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둘 사이에는 보완적인 관계가 있다. 제가 설명한 것이 여기 나와 있고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주의는 미국 역사 전체를 통해서 지배적인 것이고, 공동체는 건국 초기 남북전쟁, 세계 대공황 등 어려운 시기에 그 공동체주의가 발휘됐다. 그래서 그 공동체주의가 발휘된 것이 미국의 건국의 초기에는 연방주의와 반연방주의가 싸웁니다. 싸워갖고 깨지는 게 아니고 서로 타협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고, 그 다음에 대통령도 교대로 한다든가 그렇게 됩니다. 미국 대륙이 1392년인가요? 1492년에 발견됐죠. 아메리카 대륙이요. 그러고서 미국이 독립한 게 1776년 독립기념일이 7월 4일이죠. 한 200년 가까이 뭐였습니까?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영국이 싫어서, 영국의 그 왕 체제가 싫어가고 미국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정치학적으로는 센트럴 오소리티라고 그러는데, 어떤 대통령이라든가 왕이라든가 또 중앙 연방 정부라든가 그런 것을 갖기 싫다. 우리는 그런 거 싫어서 온 거 아니냐. 그래갖고 처음에는 컨페더레이션 연합규약을 만들었습니다. 1781년에. 연합규약은 뭐냐? 그냥 연대하는 겁니다. 연방정부, 대통령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13개 주가
13개 주가 연대 형태로 하다가 뭐 한 8년 후에 한 10년 가까이 그걸 연합규약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혼란이 많고 도저히 안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13개 주가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랑 무역을 하는 데서 어떻게 할 것이다든가 그런 만약 주 간의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를 중앙에서 컨트롤할 그런 기구가 필요해서 도저히 안 돼갖고 페데레이션 소위 미국의 헌법을 1789년에 만들었죠. 미국의 헌법을 만든 사람들을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지요. 그리고 페데레이션은 뭐냐? 연방정부를 갖고 대통령을 갖고 대통령이라는 것이 미국에서 처음 나왔죠. 그렇죠? 미국적인 역사에서 대통령제가 성공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연방주의자는 주의 권리, 스테이트입니다.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고 연방정부는 주의 권리도 인정하지만 연방정부가 대통령을 포함한 연방정부를 두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처음에는 연합규약이었습니다. 1777년 데르키에서 임명된 위원회가 초안을 작성하여 1780년 동회의에서批准되었다. 이 규약에 따르면 각 주는 자유, 독립, 주권을 유지하고 중앙위원회의 권한은 국방, 외교, 화폐주조, 인디안 대책 등으로 제한하였다. 최대한 제한한 것이죠. 이 규약은 1789년 신헌법으로 대체되었다. 미국의 헌법은 세계 최초의 성문헌법. 헌법기한자들을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파운딩 파더스라고 하죠.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세종대왕도 있는 게 아니고 없고 이순신도 없고 역사가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고 강조하고 떠받드는 것이 컨스티튜션입니다. 헌법입니다. 헌법을 한 번도 바꾸지 않고 필요하면 추가 조항을 만듭니다. 헌법기한자들은 정치, 사회, 경제 상황에 따라 수정을 가능하게 하던 조항을 선입했다. 비준된 이 헌법은 27차례 수정되었다. 헌법은 정부를 대통령을 수반하는 행정부와 양원으로 구성되는 의회를 포함하는 입법부 그리고 대법원을 중심으로 하는 사법부로 나뉘고 있다. 헌법은 또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제도를 통해 각부의 영향을 제약하는 데 이는 각부의 권력 평등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견제와 균형이죠. 이게 그러니까 상권 분립이라고 해서 완전히 분립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입법부도 사법의 기능을 갖는다든가 탄핵 같은 거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정헌법 그러면 이게 이제 영어로 어멘드먼트인데 헌법을 수정했느냐 개정했느냐고 알는데 그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헌법을 한 번뿐이 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페데레이션 연방주의자들에 의해서 결국 헌법이 출발했지만 컨페데레이션 반연방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주의 권리 개인의 권리를 강조한 헌법 조항, 추가 조항을 1조부터 10조까지 넣습니다. 그 제1조가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그래서 수정헌법 제1조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가 미국의 자유주의의 바탕이다. 그래서 미국의 수정헌법 1조가 없었으면 미국이 공산화됐을 것이다. 그리고 수정헌법 1조 를 바탕으로 한 자유주의가 바탕이 되었고 미국이 뭐 최근에 산업혁명 이후에 제3차 산업혁명에서의 그 어떤 자유로운 분위기, 개성, 창의성 같은 것도 발달하는 계기가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정헌법 1조가 미국 헌법 수정헌법이지만 추가 조항이지만 가장 중요한 헌법 조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조부터 10조까지 권리장전이라고 합니다. 그 1조부터 10조까지가 주의 권리, 개인의 권리를 강조한 것이고 그것이 페데레이션이 아닌 컨페데레이션 사람들이 주장한 것들을 넣어갖고 그거를 Bill of Rights라고 합니다. 수정헌법 제1조는 특정 종교를 국교로 정하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방해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막거나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정부에 대한 탄원의 권리를 막는 어떠한 법 제정도 금지하는 미국의 헌법 수정안, 헌법 추가 조항 제1조입니다. 그래서 연방주의자들이 주장한 것은 헌법으로 나타났고 반연방주의자들이 주장한 것이 수정헌법 1조부터 10조까지에 반영됐다. 그래서 몇 년 사이에, 십몇 년인가 사이에 바로 그 반연방자들이 주장했던 주의 권리, 개인의 권리를 강조한 조항을 헌법 추가 조항을 넣어갖고 서로 타협해갖고 부조화가 다시 조화로 넘어서 한 나라로 뭉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특히 이 연방주의와 반연방주의가 서로 초기에 타협하고 조화하고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또 대통령도 교대로 해가면서요. 그것이 미국이 만약 이런 타협이 없었으면 연방주의와 반연방주의 타협이 없었으면 미국이 출발을 하나의 나라로 하지 못했겠죠. 그 다음엔 상원과 하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두지 않습니까? 입법부에서 그러면 표결권을 어떻게 하느냐? 인구 한 명당 한 사람씩 표결권을 갖는다. 아니면 주가 한 표를 갖는다. 큰 주에서는 인구 한 사람당 한 표를 갖는 것을 강조했고, 작은 주에서는 주가 한 표를 가져야 된다고 서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타협된 것이 상원과 하원이죠. 뉴저지 같은 데는 작은 주를 주가 한 표를 가져야, 버지니아는 인구 한 명당 하자. 그걸 서로 싸웠는데 그거를 타협한 것이 커네티컷 대표가 내세운 타협안이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미국 사람들은 그랜드 컴프로마이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단한 타협이다. 버지니아는 요거는 크게 다시 설명드릴 필요가 없고요. 버지니아는 큰 주를 대변하는 개정방안이요. 뉴저지아는 작은 주를 대변하는 거. 작은 주는 주가 한 표를 가져야 된다. 버지니아는 인구 1인당 한 표씩 가져야 된다. 그런 겁니다. The Great Compromise는 미 합중국의 필라델피아 헌법에서 커네티컷주 소속 로저 셔만의 증제로 제기된 헌법 개정 방안이다. 커네티컷주에 의해 이루어져서 커네티컷 타협으로 불리기도 한다. 고다의 남북전쟁입니다. 남북전쟁이 이제 1861년부터 1865년까지 있었습니다. 미국 역사를 그린 영화들을 보면 제가 좋아하는 여기 써놨어야 되는데 Far and Away라는 영화가 있어요. 미국에서 멀고도 먼 Far and Away라는 영화 보면 그것이 미국의 영국에서 와갖고 보스턴에 도착해갖고 새로운 땅을 쳐서 오클라호마를 가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1890년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소설이지만 그게 어떤 역사적 배경을 맞춰보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저는 미국이 독립하고 남북전쟁을 마치고 그 다음에 미국이 독립하고 이제 제가 미국을 잘 모를 때는 미국이 이제 독립하고 서부 개척이 거의 다 되고 그다음에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남북 전쟁이 끝난 다음 몇십 년간 또 계속 서부로 간 것이죠. 당연히요. 근데 남북 전쟁이 당연하게 남북 전쟁에서 남부군과 북부군이 나눠졌으면 미국은 두 조각이 났겠죠. 그게 배경은 상공업이라든가 대농장이라든가 보호무역이라든가 자유무역의 차이,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상식으로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걸 보면 링컨이 대단합니다. 뒤에 제가 영화 소개했는데 최근에 나온 영화 링컨의 영화를 보면 링컨이 이 노예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리할 정도로 노예 해방을 포기하면, 노예 해방을 하는 예를 들면 수정헌법을 포기하면 전쟁이 빨리 나오고 빨리 끝나고 미국의 청년들이 덜 죽을수더라도 노예 해방이라는 커다란 인류 역사상 중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 링컨이 그거를 노예 해방을 시키고
전쟁을 끝냅니다. 심지어는 링컨이 거짓말까지 해요. 거짓말? 막 사람들이 이제 링컨한테 와서 아니 남부 쪽에서 그 협상단이 왔대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냐 했더니 뭐 안 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링컨은 그 노예 해방을 통과시킬 수 있는 수정헌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수가 모자라는 걸 계속 로비하고 막 협박하고 그러면서 그걸 늘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가서 물어보니까 그 협상단이 남부군의 협상단이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거짓말일 수도 있고 거짓말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협상단이 워싱턴에 들어온 건 아니고 상륙한 건 아니고 배에 있었던 거 배예요. 배. 예를 들어 남부 쪽에서 와갖고 뭐 아틀란타 이쪽에서 배로 해서 남부군 쪽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워싱턴의 해변, 에스네 가까운 해변에 와서 협상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도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도 노예 해방을 시키려고 한 링컨의 노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링컨의 그러한 무리라 그럴까요? 무리수라 노력이 없었으면 노예 해방이 되지 않았겠죠. 뭐 한 100년 뭐 150년 후에 됐을지 모르지만요. 1863년 1월 1일 링컨 대통령이 연방정부에 대항하던 남부연합정부의 노예 해방을 선포. 반란 상태의 노예들을 모두 해방하고 해방된 흑인은 폭력을 상하고 격렬한 품삯으로 침실이라고 흑인에게 연방군대에 들어갈 기회를 제공할 규정. 실질적인 노예 해방 선언을 1865년 12월에 수정헌법 13조가 비준됨으로써 공식 승인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영화가 스티븐 스필버그가 몇 년 전에 만든 영화인데요. 이 주인공도 다니엘 데이 루이스인가요? 다니엘 데이 루이스죠. 이 사람도 연기를 잘하는 배우죠. 이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링컨이 어떤 고민한 거, 자유인가 고민한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자유인가 전쟁인가 위대한 선택에 숨겨진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나중에 대통령이었는 사람이 링컨을 비교하고 세계에서 제일 바보 같은 대통령이 세계의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했다. 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남북전쟁이라는 것은 미국이 두 나라로 쪼개지는 것을 극복한 것이죠. 물론 북군이 이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산업혁명입니다. 미국을 지배하는 것을 와스프라죠. 화이트 앵글로세스 프로테스탄트죠. 미국의 대통령이 다 와스프였는데 화이트 아닌 사람이 오바마가 됐죠. 오바마가 대통령 될 줄 몰랐습니다. 근데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오바마 전에는 화이트 앵글로세스 프로테스탄트가 아닌 사람이 존 F 케네디죠. 존 F 케네디는 프로테스탄트가 아니고 가톨릭이었죠. 하여튼 그 앵글로색슨 이 미국의 화이트 앵글로세스 프로테스탄트가 미국의 처음에 양키로서 동북부 지방의 사람들 양키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미국을 종교적 이유로 왔던 경제적 이유로 왔던 미국을 지배하면서 미국을 만들면서 그다음에 많은 뭐 아이리시, 이탈리안, 뭐 에이시안들이 좀 건너온 것이죠. 근데 그 앵글로색슨이 일으킨 혁명이 제1차 산업혁명이죠. 영국.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영국은 땅이 좁기 때문에 프랑스, 독일 같은 데는 나무가 많아서 나무를 캐갖고 연료를 했습니다. 연료가 영국은 부족하니까 석탄을 캐다 보니까 증기를 보고 증기기관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뭐 노동자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노동자의 일자리가 없으니까 노동자의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러다이트 뭐 기계 파괴 운동을 일어났고요. 제2차 산업혁명에 연결된 얘기지만 자동차가 생각하니까 마차들이 못 먹고 살게 됐어요. 그래서 레드 플래그 액트 빨간 깃발 법안이라는 걸 만들어 갖고 어떤 사람이 빨간 깃발을 들고 갑니다. 그러면 자동차는 그거보다 더 빨리 빨간 깃발을 들고
앞으로 가는 사람보다 더 자동차는 앞서서 가지 못한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만들어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2차 산업혁명 영국, 그 다음에 그 영국의 앵글로색슨족이 와갖고 만든 미국이 또 제2차 산업혁명 자동 생산 방식을 만들어갖고 자동차 산업이 발달돼갖고 세계 문명을 발전시켰죠. 잊어먹기 전에 제1차 산업혁명이 하기 전에는 요새 산업화 문명의 발달 때문에 우리 환경 문제에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우리가 보완하고 2050년에 뭐 탄소 제로 같은 걸 이루어야 되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지만 산업화 문명이 무조건 잘못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입니다. 제1차 산업혁명 전에 세계에서 부자는 중국하고 인도였습니다. 근데 엄청 가난했죠, 전 세계가. 전 세계가 가난했는데 그것이 의식주의 모든 면에서 먹고 살게 된 것이 제1차 산업혁명 이후고 더욱 발전된 것이 제2차 산업혁명 이후죠. 제2차 산업혁명의 자동 생산 방식을 이 자동차 산업에 도입됐는데 제2차 산업의 자동 생산 방식을 어떻게 따온 거랄까요? 배운 것이 푸주간의 도르래입니다. 푸주간에 도르래가 있어 소를 이렇게 묶어갖고 하면 제가 그 앞에 서 있으면 저는 다리만 자르고 옆에 사람은 팔만 자르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동화 시킨 것이죠. 그걸 보고 자동 생산 방식을 만들어하고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그런 자동차 산업이 포드 자동차가 나타나고 그래서 포드 자동차의 이름을 따서 포디즘 소품종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중 매스 소사이티가 발전된 것이죠. 제3차 산업혁명은 또 미국이 주도하게 됩니다. IT 산업이죠. IT 산업혁명이죠.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IT라는 것이 창의성이라는 것이 자유, 개인 그런 게 바탕이 된 것이죠. 그리고 제2차 산업혁명과 제3차 산업혁명이 합쳐진 것이 제4차 산업혁명에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책을 쓸 때는 이 내용 미국이 한 나라 발전하는 것을 갖고 교재를 쓸 때는 이걸 넣지 않았었는데 자본주의와 수종자본주의가 중요하죠. 자본주의가는 기본적으로 독점의 경향이 있어요. 독점의 경향이 있으면 그것이 공황이 되고 공황이 돼갖고 세계 대공황이 생긴 겁니다. 그래갖고 자본주의가 무너질 뻔했는데 자본주의 사회주의 막스를 비롯한 사회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 개입하다든가 그 사회주의적 요소를 받아들여 갖고 미국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나가지 않고 자본주의를 조금만 수정해 갖고 세계 대공황을 극복했다 그런 것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없었으면 미국의 자본주의는 서바이브 하지 못했을 뻔했다. 근데 그거를 잘 받아들이죠. 그래서 제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기본적인 차이점은 생산성, 경제성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는 탄력성이라 합니다. 칼 포퍼란 사람이 오픈 소사이티 앤드 이츠 에니미스 열린 사회의 적들에서 우파 독재든지 좌파 독재든지 독재는 닫힌 사회이기 때문에 탄력성이 없다 그러죠. 근데 이제 탄력성이 있었던 미국은 자본주의 단점을 잘 보완하고 수종 자본주의로서 세계 대공황을 극복했다. 그랬더니 이제 좌파들은 무슨 소리냐 세계 대공황은 제2차 세계대전 때문에 극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문에 세계 대공황이 완전히 극복했는지 모르지만 수종자본주의, 케인스의 그런 정부나 국가가 시장에 개입을 해갖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보장을 하고 그런 것을 없었으면 세계 대공황이 있다가 제2차 세계대전 넘어갔으면 세계 대공황 극복하지 못했겠죠. 근데 세계 대공황 다음에 수종헌법이라는 것이 수종자본주의라는 것에서 세계 대공황을 극복하고 그걸 완전히 완성한 것이 어떻게 보면 제2차 세계대전이겠죠. 미국만이 전쟁의 승리자,
많지만 정치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이제 미국만이 어떻게 보면 부유한 나라가 됐죠. 그래서 아까 지금 그 수정 자본주의라는 것이 아까도 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에 될 수 있으면 개입을 해갖고 그 공황을 극복한다. 그게 이제 민주당 리버럴이고 될 수 있으면 시장에 개입하지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이제 컨서버티브입니다. 이게 미국적 이데올로기라고 그것이 잘 민주당, 공화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정책적인 차이로서 이렇게 조화라고 할까요? 부조화하지 않고 조화. 부조화한 두 가지 내용이 조화롭게 넘어간 것이 또 미국을 한 나라로 이끈 이유다. 한 나라로 번성하게 한 이끈 이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여튼 공부하면서 처음에 연방주의, 반연방주의, 그리고 하원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감명 깊게 보았고, 또 이제 산업혁명이 이제 미국이 산업혁명을 1차, 2차, 3차, 4차를 다 주도하고 그 산업혁명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경제의 발전이 문명의 발전하고 세계를 주도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무기의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것을 느끼고 아까도 말씀드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차이는 생산성도 중요하지만 어떤 닫힌 사회 그런 탄력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한 나라로 발전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